아니 부동산 가격이 10분의 1로 빠지면 망하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장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저희가 장기 전망을 합니까? 뭐 10년을 보고 뭐 투자를 한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저는 그렇게 예측하지도 않고 있고요. 무의미하다라고 전 보고는 있습니다. 내 전세금은 받을 수 있어. 이런 신뢰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됐거든요. 전세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전세 사기의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세 사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해결돼야 됩니다. 전세 사기를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부동산 가격이 10분의 1로 빠지면 망하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안 해도.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폭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떨어지면 누군가 살려는 사람들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는 달라요. 주식이나 금융상품은 사용 가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는데 그거 쓰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포스코 채권을 회사채를 사셨는데 그거 쓰실 수 있냐고요. 전부 다 투자로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폭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주하시고 쓰는 집은 사실은 그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떨어지면 누군가 사요. 그래서 정책이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떨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좀 퀘스천인 거죠. 뭐냐면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왜? 정부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테니까가 아니고 집값은 그렇게 떨어질 수 없다. 왜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 때 집값이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건 뭐냐면 집값이 빠진 건 아니에요. 거기에 된 파생 상품이 빠진 거죠. 그건 투자 상품이에요. 사용 가치가 없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기본적으로 기초 자산이 이런 어떤 집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사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자산이었다. 근데 한국의 집은 그런 파생 상품이나 금융 상품으로 연결된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집은 그렇게 막 10분의 1로 떨어지고 이러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장기 전망을 하지 않아요. 딱 3년과 5년 전망만 합니다. 장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저희가 장기 전망을 합니까? 그러니까 장기에는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단기에, 단기라고 해서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한 3년, 5년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 집 마련하시고 그리고 주택을 예를 들어서 투자하시는 거지 뭐 10년을 보고 뭐 투자를 한다? 저는 그거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저는 그렇게 예측하지도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뭐 일종의 우리나라는 주택의 투자 구조나 투기 구조 자체가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좀 더 근원적으로 저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냐면 저희가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택의 구조라든가 누가 갖고 있는가 이런 정보가 불투명한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치성이 되게 커요.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그죠? 자기가 집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집이 뭐 대출이라든가 자기 구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집이 없으시고 임차인들이나 이런 세입자분들은 정보가 잘 모르는 거죠. 이 집주인이 누군지, 이 사람들이 대출이 얼마 있는지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 보니까 사실 전세 사기의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세 사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떤 그런 뭐 임대인이라든가 아니면 집주인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이런 어떤 절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전세 사기를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냐면
새로운 빌라라든가 새로운 집은 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검증이 안 된 거죠. 과거에 이렇게 계속 임대차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집, 지금 내가 처음 들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새 집이 좋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집을 이제 그렇게 계약하는데 좀 더 다르게 생각하시라. 왜냐면 이런 어떤 전세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거래가 과거에 있었던 세입자도 누군가 있고 지금가 살고 있고 그런 집을 오히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차원에서 뭐냐면 집주인도 새로운 집주인보다 오랫동안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뭐 이번에 산 다음에 전세를 내놓는 사람보다도 그 집을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임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오히려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간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시면 이 정보의 비대식성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는 그런 방법들을 좀 이렇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요, 걱정은 계속 하셔야죠. 걱정은 계속 하셔야 되고, 걱정을 하셔야,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이런 어떤 신뢰가 있었어요. 어떤 신뢰냐면, 내 전세금은 받을 수 있어. 이런 신뢰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 신뢰의 바탕에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니까 내가 나간다고 그래도 누군가 올려서 전세금을 내니까 내 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세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역전세라든가 깡통 전세가 그런 리스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 나보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낮춰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무리하게 막 이렇게 전세금을 비싸게 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임대인들하고 계약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답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전세도 여러분들이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최근에 전세 가격이 사실은 2년 전보다는 떨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걸 너무 또 위험하게 생각해서 난 무조건 월세 살 거야. 그래서 월세 가격은 오르거든요. 근데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인을 신뢰가 높다면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 전세 사는 게 월세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완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전세도 떨어질 때 전세를 당연히 계약하시고 이렇게 전세를 한번 들어가시면 잘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사 비용, 그러니까 일종의 마찰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사실은 만약에 합리적으로도 그런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막 1억, 2억 싸졌는데 이사 비용 한 200만 원, 300만 원 아끼려고 그냥 난 여기 살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사하시면서 집도 한번 청소하고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합리적,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2억이 사실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1억 아낀다면 예를 들어서 그거 5% 금리면 한 달에 뭐 50만 원씩 생기는 거잖아요. 40만 원, 50만 원씩.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의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세도 무조건 싼 걸로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의 문제 때문에 뭐 한국의 부동산이나 경제 위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근거는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해서 그 가계대출 비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두 나라가 동일하게도 23%포인트 증가했는데요. 그게 중국과 한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먼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중국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땅을 엄청나게 사놨어요. 분양을 하려고. 근데 개인들이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지금 부도 위기에 직면한 거죠. 그런데 왜 안 사줄까요? 중국의 가게들이. 그건 뭐냐면 최근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이게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사겠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뭐냐면 개인이 사주면 해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사줄 능력이 되느냐라는 차원인데 전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가계대출 비율이 GDP 대비해서 약 60%에서 7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출할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만 보면. 그러면 사줄 수는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거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은 사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개인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 완화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강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여력이 있으니까 집을 사주겠죠. 또 하나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건설사들이 가격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수요가 들어와서 사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지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의 위기를 얘기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